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제가 저번 토요일날 이제 조선일보에서 했던 재테크 박람회 갔다 왔는데 많이도 오셨더라고요. 한 1000분 정도. 예, 그만큼 또 관심들이 많으시고 요새 뭐 시장이 또 내년 어떻게 될지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내년에 뭐 그러니까 2020년 같은 장이 나오긴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이렇게 V자로.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는 좀 2022년의 하락장은 끝나고 23년에 이제 박스권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제 종목 장세라는 얘기예요. 뭐 증시가 많이 오릅니다, 내립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또 의외로 뭐 2,800, 900 갈 수도 있는 게 또 주식 시장이고 하는 건데 그런 너무 지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과 기업,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이 중요하니까 거기서 기회를 좀 포착을 해야 될 것 같고 연말장인데 뭐 전혀 랠리가 없고 뭔가 다들 좀 기운 빠지고 그죠? 연준도 증시 오르는 걸 바라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 문제 아직 결론이 안 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눈치만 보는 그런 장세고 주도주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아이디어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제가 토요일날 함께 배우기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그게 한번 그렇게 한다고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만의 좀 밸류에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그게 틀리더라도 PBR로 위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내가 비싸게는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님이 이제 한국판 IRA 인플레 감축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좀 유사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이 일단 이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 법은 통과 안 됐고 상임위원회만 통과됐습니다. 여기 따르면 세액공제 해주자는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 공장 짓고 투자할 때 정부가 좀 도와주자. 세액공제. 대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1%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이제 6에서 20%까지 늘려주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이렇게 되면 반도체 투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투자 한 만큼 돌려받잖아요. 그리고 공급망 이슈는 지금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죠. 리쇼링, 미국, 유럽.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상태면. 한국도 이제 공급망을 재편해야죠. 이렇게 전 세계가 재편하는데 한국만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국산화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세제나 재정, 금융 같은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10월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100대 핵심 전략 기술 예전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한 적이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제 국산화 해라. 이걸 드라이브를 걸어서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개가 아니라 이제 150개까지 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소부장 사이클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공급망 재구축 사실 제가 조선일보 가서 한 얘기도 이거예요. 리쇼링 공급망 지표 그게 메인 줄기예요. 내년에 저도 이제 그걸 좀 언급을 드렸던 건데 이게 뭐 내년엔 더 이어지겠죠. 최소 2년 정도.
그리고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 다음 광물안보 파트너십,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공급망 재구축을 일단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또 중국에서 수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위기예요.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기회죠. 중국을 대체하니까. 그래서 2019년 1차 소부장 사이클에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이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그래서요, 저거 만드는 기업이 누구죠? 동진세미캠 아시죠? 엄청 올라갔어요, 주가가. 동진세미캠이 이제 저런 사업이 주력인데 일본에서 저걸 수출을 막 안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번 이제 2차 소부장 사이클은 저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1차는 끝났으니까 국산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2차는 이제 반도체가 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뭐 바이오, 뭐 화학까지 많은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수형 공급망을 어쨌든 안정화하고 이 안정된 공급망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도 진출하겠다는 거죠. 실익도 챙기겠죠. 그리고 이미 2차 전지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는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광물 자원 벌써 지금 시작했죠. 리튬, 니켈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고,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내 기업으로 바꾸겠다라는 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내년에 뭐 반도체가 됐건 2차 전지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 소부장 기업들의 몸값은 올라간다. 다만 이제 올해 2차 전지 소부장의 몸값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약간 늘어질 수 있는데 뭐 큰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못 갔던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 뭐 디스플레이 쪽에 제일 못난이가 어디예요?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소재주 중에서 지금 경쟁력 있는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겠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뭐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도.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이제 소외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만 있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가 답이다. 설비 투자가.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됐고, 그 다음에 공급망, 이게 3법이거든요. 여기에 뭐 석유사업법, 도시가스, 여기는 광물, 또 대일 주력사업,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견제했던 그런 산업들. 그리고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 뭐 주력 모델 OLE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가고 있고, 자동차, 이제 친환경차, 기계금속, 전통 공작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항공용, 뭐 같은 이제 산업용, 전기전자는 이제 2차 전지, 태양전지, 뭐 이런 것들, 기초화학, 정밀화학 제품, 친환경. 요거 친환경 셀룰로스 하는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이죠. 그리고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철강사들, 그러니까 글로벌 철강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 뭐냐면 전 세계 주요 철강 회사들이 그 1월 달이죠. 다음 달 판재료 가격 인상을 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올려버렸어요. 추가적으로도 올린 데도 있고, 중국도 지금 여기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대만도, 그러니까 포스코도 지금 1월부터 올린대요. 유럽도. 그 이유는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보통 철강석 가격이 오르잖아요. 철강 가격이 따라갑니다. 거기다 중국이 부양책 쓰잖아요.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철강 가격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내내 사실 철강주 안 좋았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리튬으로 좀 한번 올랐지만 철강이 좋아지면 이제 하방이 단단해지는 거고, 사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못 올랐죠. 주가 굉장히 부진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철강주인 현대제철은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철강주도 이런 이제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고 주가는 워낙 밑에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2023년 세트 수요 회복 가능성. 제가 그걸 깜빡했네. 오늘 뭐 할지를 제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먼저 좀 뭐 몇 개 넘어갔지만 한국판 IRA, 글로벌 철강사들, 그 다음에 세트 수요 회복 가능성, 디스플레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NEM이라고 요게 이제 태양광 관련한 이제 전력 판매 제도인데 그거 좀 설명해드리고 태양광 업종에 그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호황은 좋지만 불황은 더 좋다. DB금융투자의 강영기 연구원님. 인슈어런스 컷이 뭐냐면은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2019년에 미국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가능할까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밀리 SC 그 중국의 키워드 2023년 저희 당사에서 최진영 연구원님, 아이패밀리 SC, SJ그룹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오늘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디스플레이 할 쪽이고요. 그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내년은 좀 올해보다는 낫다 그 내용입니다. 워낙 올해는 진짜 최악이었고요. 근데 내년에도 역성장을 하겠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수요가 둔화 강도는 완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급감을 하다가 이 감소폭이 줄면요 주가도 사실 반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이제 조금씩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예년 수준으로 디스플레이 수요가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올해 안 좋았죠. 예. 올해 22.8%나 감소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4.2%로 좀 완만하게 감소폭이 둔화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둔화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고 축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회복되는 그런 디스플레이 업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만의 AUO가 여기 CEO가 고객사들의 재고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LED 디스플레이 경쟁사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가격이 역사적 바닥권에 형성이 돼 있고요. 사실 진짜 많이 눌려 있죠.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 증가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 좀 뭐 눈여겨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국 모바일 시장의 2023년 출하 감소폭이 2022년 대비해서 크게 축소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도 이제 조금씩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안 좋았는데 내년에 어쨌든 올해보다는 좋아져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이 폭이 줄어드는 폭이 이제 만만해지겠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납품하는 그 8세대 OLED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세대는 이제 주로 노트북, 뭐 아니면 애플 그 태블릿 PC 이게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디스플레이 업종을 할 땐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여기 동의하거든요. 덕산 네오룩스 이게 가장 저도 여기 애널리스트 의견대로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도 그렇고 또 소부장 대표 기업이고 다양한 기기들이 출시되면 또 수혜를 받을 거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역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죠. 여기 네이버에 FM 가이드 상장기업 분석 이걸 쓰면 검색을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PBR 밴드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게 여기죠. 여기 이게 삼성전자일 거예요. PBR 여기다가 저 위쪽에다 덕산 네오룩스를 치시면 밴드를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여기죠. PER도 거의 아래쪽이고 PBR도 이게 3배가 바닥이거든요. 거의 저점. 옛날에 막 6배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많이 눌려졌죠. 한때 1.93배까지도 코로나 때 갔다 왔고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위치를 보는데 위치상으로는 확실히 낮긴 낮죠.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런 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비싼지 싼지는 알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 가장 좀 이게 중요한 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태양광을 뭐 진짜 좋게 본다 하더라도 항상 점검은 해야죠. 캘리포니아에서 NEM 3.0 투표를 했는데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이게 결정이 됐고, 다음 내년에 NEM이 뭐냐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캘리포니아 여러분이 사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죠. 캘리포니아는 루프탑에다가 신규 주택 그 루프탑 있죠. 여기 위에 지붕에 무조건 태양광 설치해야 돼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수요가 미국 전체 50%입니다. 주택용 되게 커요. 근데 이 태양광을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태양광을 바로바로 쓰면 좋은데 남는 거 있죠. 남는 전기. 이거를 되팔아요. 그 전기 회사가 사줘요. 전력. 우리 한국은 한전밖에 없지만 미국은 발전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넘겨요. 예, 근데 이번에 3.0이 통과 이제 그게 결정이 됐는데, 요거는 전력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낮에는 이게 전기가 많이 생산되지만 밤엔 생산이 안 돼요. 근데 밤에 수요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해요. 낮과 밤에. 그래서 이 발전 회사들이 이걸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어떨 때는 전력이 몰리고 어떨 때는 전력이 비어버리고. 그래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NEM 3.0을 도입을 했고요. 한마디로 제가 만약에 발전 회사에 킬로와트당 100원에 팔았어요. 100원에. 전기를 그동안. 근데 이걸 통과되면은 그 얼마에 파냐면은 22원에 팔아야 돼요. 상한제가 걸려버려요. 에너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100원 벌다가 22원 벌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굳이 태양광에 열심히 안 하겠죠. 이거 뭐지?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요거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주택 태양광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가정용 태양광 수요의 부정적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고, 옛날에도 이게 70% 감소한 적이 있을 때 보조금 깎아버리니까.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내년 4월 이전에 이게 발효되기 전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용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NEM 2.0을 적용을 해준대요. 20년 동안 사실 요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어차피 태양광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동안 안 하고 미뤄놨다면 이제 하겠죠. 그래서 내년 4월 전에는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어요. 완전 폭발적으로 저거 하려고. 근데 이제 내년 4월 이후로는 급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한테는 이게 발효가 되고 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4월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조금을 주는데, 아무튼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야 굳이 뭐 저렇게 얼마 안 되는 돈 내가 파냐, 집에 쓰자. 집에 쓰려면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대용량 저장 장치 있죠. 요게 아마 많이 팔릴 것 같고, 요게 이제 태양광 쪽에 같이 결합돼요. 인버터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그 기업 중에 솔라이츠라든가 인페이스, 예전에 한번 우리도 공부 잠깐 해봤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저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택 쪽에서 오히려 ESS가 설치된 제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전력 판매보다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ESS 시장한테는 호재예요, 사실. 그리고 유틸리티급은 발전소급, 대형 태양광 수요는 뭐 가정용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꾸준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조금 삭감하고 나서 2017년에 급락했던 시기입니다. 설치량이 팍 줄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발전 수용이 제일 높은데 태양광이 가정용이 성장하고 있는데 가정용이 아마 주춤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태양광 가격들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알아본 게, 그러니까 제가 딱 떠오른 게 이거 하나솔루션한테 악재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또 NEM 3.0에 대한 자료를 또 찾아봤더니 12월 15일 날 나온 자료인데,
4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신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배터리 보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ESS 저게. 그래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이 가능한 건 내년 2분기인데 그때까지 불확실을 하겠죠. 그리고 썬런처럼 미국에 태양광 설치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겠죠. 인버터는 오히려 더 좋고 ESS 설치량이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28%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주택용 수요의 그 47%가 여기 캘리포니아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의 태양광의 바로 밑이죠. 태양광 설치 의무화했고, 그래서 태양광 설치 수요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전력 소비 가격이 23센트고 이거를 판매할 때는 30센트에 팔았어요. 예, 비싸게 팔았는데, 그러니까 30센트에 팔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적용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굉장히 낮은 수치로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행 전에 설치하면 이제 20년 동안 옛날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S는 전기를 저장하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판매가 가능하고, 이게 아무튼 ESS가 결합된 제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태양광은 당분간 안 좋겠지만 저 ESS 관련된 기업은 더 좋겠다, 이거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하나솔루션. 아까 해봤고. 근데 여러분들도 뭐 이게 주식 담당자 분들한테 전화하는 거 이게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요즘에는 이메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솔루션 한번 또 전화해 보시면 그 이메일 있죠. 이메일 주소도 알려줘요. 그래서 나는 그 전화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일단 제가 적긴 했는데 이거 뭐 보여줘도 상관없겠죠. 그죠? 좀 부담스러워 하시려나? 통화했는데 제가 요렇게 몇 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요것만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미국에서 NEM 3.0이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주식 담당자, IR 담당자한테 통화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뭘 질문할지. 주가 왜 빠져요? 주가 왜?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제발.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NEM 3.0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주택용 태양광 비중이 높은 하나큐셀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향 있대요.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내년 2분기죠. 4월부터는 당연히 설치가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단위로 보면은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보는 게 그 전에 미리 설치하려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상쇄되지 않을까, 요런 좀 답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사실은 했던 답변인데, 근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랑 그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다른 기업들도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전화를 꼭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탐방 가는 것도 좋지만 탐방 간다고 뭐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보다가 궁금하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구체적인 걸 물어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거. 뭐 두루뭉실하게 주가 언제 올라가요? 이런 거 말고, 실적 언제 좋아져요? 이런 거 말고요. 예.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있죠. 한미반도체 제가 이제 조선일보 거기 강연에 가서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기술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기술을 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럼 알려줍니다. 과외 선생님이에요, 친절하게. 그런 정보는 뭐 다 공개된 정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궁금한 게 있으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나 산업, 뭐 산업도 궁금한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도 없고 나중에 뭐 투자를 한다면 중간에 검증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잘못 봤나? 그 검증 과정은 업데이트거든요. 그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요? 보고서를 보든가 신문을 보든가 아니면 담당자랑 통화를 하든가. 그래서 내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낼 수 있는 만큼. 예.
그게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실패 확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실패 확률만 떨어져도 결국 성공하는 거거든요. 대박을 너무 노리지 마세요. 예, 대박 하려다 진짜 다 쪽박 찹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저도 더 느낀 게 많은 분들이 대박을 다 원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꾸준한 거 있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을 만약에요, 이제 이런 거죠. 하나솔루션이 이런 걸 우리가 봤다면, 예, 당연히 주가엔 좀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지금 한번 보시면 저도 이제 하나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밸류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렸죠. 제가 계산한 가격은 43,000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PBR로.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4만원 깨질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좀 이슈도 생겼고 PBR도 43,000원, 지금 47,000원 정도 하죠. 7, 8,000원. 그러면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올 때까지. 속도 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요 제도가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은 기다리는 그 구간이 이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가격이 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PBR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조금 기다리는 게 좋아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좀 명확하게 아시겠죠? 어떤 제도인지. 예.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하다가도 중간중간 업데이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결국 이제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원님이 적어줬고요. 예,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경기 부양이에요. 공급보다는 수요 부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하게 하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목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잡아줬고, 예, 내수 부양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내수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죠. 뭐 전기차, 뭐 화장품, 의류부터 해가지고 뭐 가전제품, 뭐 여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부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한테도 좋을 수 있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도 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이제 주택도 있겠지만 주택보다는 이제 다양한 인프라. 예. 그럼 건설 쪽이 좋아지겠죠. 그럼 건설 좋아지면 철강 좋아지고. 예. 여기 이런 걸 보면 또 석유화학도 좋아져요. 저 내수 부양하면 소비가 늘죠. 그럼 대부분의 제품이 다 석유화학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뭐 대한유화나 이런 금호석유나 이런 기업들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서산에 한번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한 분이 요 초콜릿 있죠. 요거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엔 좀 제 방송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작년까지 많이 보셨는데, 예, 이제 요 초콜릿도 주시면서 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다시 제가 강연회 하는 거 알고 반가운 마음에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해보세요. 예.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시면서 한 종목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한 종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종목에 집중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너무 10개 하는 것도 그렇고, 한 5, 6개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해요, 사실.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해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너무 감사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제 어디까지 했죠?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을 하니까 아무튼 이제 석유화학 쪽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부동산도 옛날에는 투기를 가장 금지시켰어요. 근데 저거를 뭐 투기 금지도 여전하지만 뒤로 밀렸어요, 순위가.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부동산 코멘트를 가장 길게 할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러니까 좀 살리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투기 금지 방주불초라고요. 부동산은 투기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사는 곳이지 그 투기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디벨로퍼 구제 의지. 그러니까 헝다그룹 같은 그런 부동산 개발업자 살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는 내년에 좀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내년엔 중국이 내수랑 경기 부양하는구나. 인프라. 예. 요걸 이제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놔야죠. 그럼 그 중에 비중을 그쪽 섹터가 만약에 그쪽에서 주가 안 올라간 게 있으면 그쪽에 한두 개 정도 담는 것도 좋아요. 괜찮은 기업을. 예. 그리고 중국의 플랫폼 기업도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알리바바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국에 알리바바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있죠. 여기에 투자해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한참 좋아가지고 예전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서 이걸 보고 뭘 느끼세요? 이젠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 손해가 크셨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죠? 예. 중국이 규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저것 때문에 좋아진다, 이제 그때 비중을 줄이시면 되겠죠. 저런 걸 보고 이제 그런 혹시 플랫폼 기업 물리신 분들도 중국 쪽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사의 최진희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을 했고 안정이란 단어가 31찬에 등장했대요. 그만큼 내년에는 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 막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무조건 안정. 왜냐면 위기로 보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럼 내년에는 규제를 완화하지 강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가 부양책 가능성은 저 단어만 봐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가 내수 확대 1위고요. 통화정책은 올해보다 완화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고, 예,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그 다음 재정정책도 강화한다. 인프라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니까 부양 쪽이에요 다. 예, 부동산 지원책. 근데 아직은 좀 관망하자는 의견입니다. 저희 당사 의견은 중국이 저런 거를 이제 발표는 했지만 저게 시차가 있어요.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1월, 2월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 것 같아요. 죽은 사람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양은 좀 어려워요. 근데 3월 지나면 좀 이제 계절성이 좀 지나가면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 아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완전히 폐기되고 본격적인 리오프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경기가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사실 지금 원자재 가격은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는 현실을 반영해요. 지금 중국 부동산도 안 좋고 경제지표 완전 안 좋거든요. 중국 막 소매 판매 역성장하고. 근데 원자재 가격은 그 정도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은 경기가 안 좋아도요 먼저 올라요. 아시겠지만 근데 원자재는 똑같이 가요. 후행하거나. 그러니까 원자재는 아직 비싸다.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이제 저희 당사에서도 풍산이나 구리 관련 보고서 나왔지만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저희 당사 레인지, 그러니까 구리 가격 레인지에 의하면 6,500에서 8,500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8,200인가 300이에요. 상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리 관련주도 한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 기회 옵니다. 한번 구리 가격이 확 빠질 때. 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측이 틀린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적어도 손해는 안 봐요. 투자를 안 하면. 그죠? 근데 야 이거 구리 무조건 된대. 내년에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가격도 안 보시고 그냥 막 들어갔는데 만약에요. 구리 가격이 상반기에 급락을 하고 하반기에 오르면 상반기에 급락한 거를 이 가격에 반영해서 기업들도 빠져버리겠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식처는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에서 했던 얘기가 뭐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해드렸지만 한국은 장기 투자가 잘 안 어울린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울리진 않아요. 왜?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 투자할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은 사이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몇 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장기 투자 가능한데 사이클이 6개월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맞게
예, 투자를 하자. 예, 무작정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예,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내년에 인프라 사업 이제 이미 작년 10월부터 인프라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여름 지나면요. 여름 정도 되면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구리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근거들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에 구리값이 혹시 상반기 한번 확 빠진다. 그때가 이제 기다리던 투자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풍산 한번 그때 분석 한번 해봤죠. 풍산도. 풍산도 싸요. 되게 쌉니다. 예, PBR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냥 몰라. 그냥 사서 묻어둘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부담은 없어요. 가격적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예, 또 한번 누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해 보시라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이제 훈련을 하시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DB금융의 강인계 연구원님이 포항도 좋지만 불황은 더 좋다. 뭐냐면 불황기 다음에 시장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근데 IMF 때 63%, IT 버블 때 55%, 정말 역대급으로 빠졌죠. 네, 올해는 한 25%, 30%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좋아지고요. 그 전에 너무 좋으면 그 다음에 꺾입니다. 한국은 그게 심해요. 그래서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황 온다, 침체 온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저런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시스템 리스크, 뭐 정말 경제가 붕괴되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지금은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예, 그런 이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보험성 금리, 인슈어런스가 보험이죠. 보험성 금리 인하예요. 이 용어가. 그래서 지금 나쁜 뉴스가 더 이상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였죠. 경제가 안 좋아야 금리를 낮추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물가는 꺾였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경기는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중국이 지금 소매 판매가 연간 기준 감소세가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은 특수한 경우고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를 못 낮춰요. 물가 높으니까. 근데 연준도 이걸 그대로 방관하진 않을 거다. 요새 과잉 긴축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2019년이 그 사례가 있는데 2018년도에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미국이. 근데 주변에서 야 금리 올리지 마라. 경기 안 좋은데 뭔 금리냐. 그랬다가 2019년에 갑자기 홀라당 바꿔가지고 금리를 3번이나 낮춰버렸습니다. 2018년도 말에 점도표를 찍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2.9로 찍었어요. 당시에 2.5니까 2.9면 금리 올린다는 얘기죠. 2019년도도 18년도 말에 점도표를 여기다 찍어놨으니까 2.5인데 2.9니까 금리 2번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은 3번 인하해버렸어요. 안 맞았죠. 근데 물론 그때랑 비교는 안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고물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건 지금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 커요. 그때보다. 그래서 물가 낮아지고, 근데 제일 저는 관건이 고용지표 같아요. 고용이 안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호재로 작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고용지표. 예.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가 확실히 둔화되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되기가 쉽진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금리 인하 옛날에 2.9거든요. 이때가 미국 점도표상 19년 중간가 2.9인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 19년도 1.75로 끝났어요. 2021년 12월에는 0.9였는데 4.5가 됐고 안 맞죠? 지금 5.1로 찍었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죠. 맞을 확률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항상 바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아이패밀리 SC는 이제 화장품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로맨. 네, 로맨이란 브랜드고 김태욱 씨가 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웨딩 서비스부터 시작했죠. 옛날에 유명한. 근데 여기는 아직 플랫폼이 제대로 좀 그러니까 작업이 안 돼서 작업이 아직 궤도에 안 올라서 웨딩은 아직은 좀
주력이라 보기 어렵고, 주력은 화장품입니다. 근데 색조 화장품 중에서 브로멘이 굉장히 잘 나가고 해외에서 판매 잘 돼요. 원래 중국이 제일 컸는데 점점 일본하고 동남아로 바꿨죠. 이건 잘한 거죠, 전략을. 오프라인 온라인 절반씩이고 매출 이익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색조니까 리오프닝 수혜주고. 다만 3분기부터 이제 중국 마케팅 실패로 그 중국 매출이 좀 급감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것도 기저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실적 좋거든요. 좋은데 왜 이렇게 부진하냐? 예,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내년의 기회 요인은 요겁니다. 신의 면세점 입점한대요. 3분기. 예, 입점을 한 것 같고, 그럼 이제 내년에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외국인도 많이 올 거고. 두 번째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러니까 점점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고, 예, 리오프닝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동남아 중동에서 아마 인기가 더 늘지 않을까, 매출액이 보고 있고. 다만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이런 좋은 뉴스에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액이 좀 정체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시장은 매출 성장을 원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성장성을 증명하는지가 관건이고, 요게 매출액이 보시면 지금 요 밑에가 매출액이거든요. 올해 1분기, 2분기 정체돼 있죠. 이익은 좋아요. 이익률은. 예, 그러니까 이제 비용 통제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고마진인데, 매출이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확인돼야 본격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매출은 화장품에서 나옵니다. 해외랑. 웨딩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내년 2, 3월에 실적 발표할 텐데 그때가 관건이고요. 그때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온다면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주가는 재평가 받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 자체는 되게 우호적이고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 정체된 매출이 회복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백준기 황지연 연구원님이 SJ그룹 요새 되게 안 좋았죠. PER도 5배밖에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백화점이 주로 파는데, 백화점 내년에 매출 줄 것 같고, 경기 안 좋은데 옷 소비도 많이 줄일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거랑 반대로 실적은 또 되게 좋아요. 누적으로 37% 성장했고. 헬렌 카민스키는 이제 여성분들 모자죠. 여름에 쓰는 시원한 이제 모자죠. 약간 밀짚 모자 같은 스타일. 근데 그게 고성장 중인데, 스리랑카에서 그 모자 수급 이슈가 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했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9.7% 성장할 것 같고요. 또 브랜드 중에 페남이란 브랜드를 론칭을 했고, 이게 내년에 30개까지 늘어나고, 자체 브랜드 중에 LCDC, ECCO 이런 의류 브랜드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칸골로 유명하죠. 칸골로 유명하고 칸골 키즈 확장성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주가가 잘 못 가는 거, 아무튼 백화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야, 백화점 안 되면 어떡해. 근데 백화점 여전히 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려죠, 우려.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거를 오해를 해소해야 되는데 역시나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J그룹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뭐 기업도 괜찮죠. 괜찮은데 이 검증의 과정, 그러니까 그 진짜로 내년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소비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보고서는 요 정도까지 해드리고요. 일단 장이 지금 아직 안 끝나서 시장 끝나면 바로 제가 그 시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그래도 뭐 막판에 조금 이제 회복되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중국 증시가 되게 좀 부진해가지고, 예, 중국이 이제 경제공작 회의라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인데, 아까 설명 잠깐 드렸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재료가 좀 노출된 데다가 요새 중국이 확진자 뭐 급증한다는 얘기가 있고, 뭐 화장터에 그 워낙
그 화장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담감들이 그 중국 또 경제가 이제 리오프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부터 이제 리오프닝 반영해서 오르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오늘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도 장중에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그래서 좀 흔들렸지만 막판에는 조금 반전을 해줬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다시 1,300원 초반에서 뭐 큰 변화 없이 환율이 어쨌든 안정감 찾고 있어서 시장은 일단 크게 밀리지 않고 견조하게 잘 버텨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주식시장 뭐 보셨다시피 힘이 없어요. 시장이 위아래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잠깐 올랐죠. 이렇게 10월 초부터 11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뭐 바짝 오르고 나서 지금 또 한 달간 증시는 그냥 방향이 없어요. 방향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이렇게 또 무너질 것인지 다시 한번 이게 돌리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했지만 코스닥은 그동안 상승폭이 되게 약했거든요. 변동성도 굉장히 좀 제한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수급 상황으로는 외국인 기관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 그냥 오늘은요 뭐 이 세 주체 모두 다 그냥 눈치만 보는 한 방향으로 뭐 사고 파는 게 없이 그냥 눈치 보는 흐름이 있었고, 기관도 좀 샀고 외국인은 조금 팔았고 뭐 개인도 조금 팔았고, 그냥 한마디로 서로 다 눈치만 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은 뭐 네이버 같은 아마 인터넷 서비스 업종은 산 것 같고요. 운수창고, 해운주, 전기전자 업종은 좀 일부 매수했는데, 오늘 가장 많이 판 거는 제약주하고, 제약주 최근에 좋았죠. 제약주 좀 팔았고,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이쪽 관련주를,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늘 많이 빠진 거는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기관의 매도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포드나 GM 주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제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이 전기차 이게 좀 수요 부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6% 빠졌어요. 테슬라 계속 빠지고, 차 이제 안 사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차 판매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야 뭐 이미 그 전부터 빠졌지만 또 저런 뉴스들이 좋게 작용할 리는 없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밀리는 흐름으로 좀 작용했고, 그걸 주도한 게 바로 기관 투자자가 아마 주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수장비가 이게 자동차 섹터거든요. 조선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관들은 자동차는 팔았지만 나머지 업종은 다 샀어요. 특히 금융업종 오늘 좀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일단 섹터로는 리튬 관련주가 다시 급등을 했고,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리튬 관련주 막 달리는데 그죠? 너무 좀 오버할 때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요새 웹툰이나 뭐 캐릭터 관련주 여전히 강하고요. 오늘 이쪽 그 네이버 카카오 좋았고, 로봇주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다시 로봇주가 좀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가 오늘 뭐 알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뭐 확진자 증가, 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또 변이 때문에 확진자 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또 재택근무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좀 붙는 것 같고요. 뭐 단발성 테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또 속한 기업들이 여기죠. 그 클라우드 쪽 강했고, 그 다음 카카오뱅크 관련주 좀 강했고요. 오랜만에 항공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가 오늘 다시 갔습니다. 뭐 바른손, 스튜디오 드래곤도 다시 올라가고, JYP 엔터 좋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 메타버스도 좋았고, 여행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리오프닝 수혜주들 좋은 흐름이 펼쳐진 것 같고요.
카지노도 이제 같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아까 로봇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좋았고요. 반도체주들도 오늘 오전에 좀 부진했지만 오후에 좀 약간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미용 의료기기 좋고요. 게임 회사들도 조금 충격에선 조금 벗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뭐 NC도 그렇고 많이 흔들렸는데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 빠졌는데, 일단 가장 많이 빠진 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게 제약바이오죠. 코로나 치료제. 이쪽이 오늘은 급락을 했어요.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제약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자동차는 이제 수요 부진 우려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도 뭐 기아 뭐 다 안 좋죠. 뭐 모비스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다 대부분 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수요 우려, 미국 기업들이 폭락을 하니까 그에 비하면 좀 선전은 하지만, 아무튼 한국의 대표적인 차 부품 회사들도 약세를 좀 최근에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코로나 치료제 밀렸고, 원자력 발전주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지난주에 티르키에 그 수주 따낸 거 절대 아닙니다. 따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 명확하게 수주 따낸 건 구분하셔야 되겠고, 원전주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아직 우리나라는 1차, 그러니까 2차 개통이라 그러죠. 이제 주기기 말고 2차 이제 뭐 그 기자재라든가 설비 같은 거 이제 해주는 그런 수준은 따냈어요. 예전에 한번 따냈는데, 이제 가장 핵심은 1차거든요. 1차 개통. 그건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우리가 다 해줬죠. 그런 수주를 따내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 이후로 따낸 게 없어요. 계속 뉴스는 나오는데, 방사는 따냈잖아요. 폴란드의 수주를. 그래서 한국도 그 주기기 수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MOU 체결 이런 건 있는데 없어요. 아직까지 수주는. 그래서 그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전주가 좀 많이 흔들렸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오늘 삼성 SDI가 뭐 이재용 회장이 뭐 BMW 만났다고는 하지만 또 오늘은 좀 좋진 않았습니다. MLCC는 오늘 삼성전기는 왜 오르는지 아시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요즘에 괜찮아요. 네, 좋았는데 반대로 이제 오늘 다른 기업들은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원전주 빠졌고, 셰일가스, 뭐 토스 관련주, 조선주도 오늘 자동차 빠지면서 같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뭐 오늘 소부장도 좀 안 좋았죠. 반도체. 통신 장비도 요즘에 좋았는데 오늘도 에이스테크는 좋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요새 좋죠. 예, 그때 이제 우리 보고서 한번 공부하고 나서 확 올라가는데, 어쨌든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확인할 게 많아요. 만약에 인도에서 얼만큼 수주를 따낼지, 실적은 흑자 전환할지, 계속 올라갈 때는 좀 관망입니다. 조심은 하셔야 되고, 예, 흥분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뭐 통신 장비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뭐 이렇게 좀 혼조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료, 통신주가 요즘에 힘이 없습니다. 예, 전혀 뭐 힘을 못 받고 있고, 근데 배당은 많이 주는데 일단 연말로 갈수록 좀 힘은 빠지고 있고, 건설기계 업종도 워낙 좋았죠. 그동안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좀 쉬어가고, 다 이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은 일단 금은석유까지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주사, 게임주, 2차 전지 장비, 태양광은 아까 보고서 보셨겠지만 결코 그게 뭐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내년 1분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2분기부터 이건 꺾인다. 뭐 아까 저도 통화를 한번 해봤고, 그걸 주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PBR 봤을 때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43,000원 그 밑쪽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8,700원이잖아요. 조금 경계심은 가져야 될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면세점 증권,
네, 뭐 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오늘은요, 뭐 이렇게 많이 폭락하거나 자동차 말고는요, 막 폭락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대부분 좀 빠진 게 많은데 뭐 자동차 빠졌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가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부진하니까 2차 전지도 당분간 크게 오르긴 좀 어렵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반도체도 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못 올라가고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좀 이런 식으로 지수는 좀 가둬놓고 그냥 뭐 종목 장세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전주가 빠졌고 대신에 그 해운주가 좋았네요. 2차 전지 많이 빠졌고요. FNF도 중국 소비주 요즘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많이 빠졌고요. 예. 자율주행, 현대오토웨이버도 오늘 좀 빠졌고 일진머티리얼즈도 빠졌고요. 원전주, 그러니까 원전 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부품, 뭐 자동차 이런 섹터가 오늘 증시에선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시장은 이렇게 해서 좀 지지부진했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산타가 왔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산타가 억지로 올 수는 없어요. 뭐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게 1차 변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라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선 산타가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산타 랠리를 이제 그 성탄절 그쯤 해가지고 연말까지 올라가는 걸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이때가 가장 1차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또 금투세 문제도 결론이 뭐 나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이렇게 블로그에서 좀 좋은 내용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에 그 파도타기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분 그 신문을 매일 스크랩 하셔가지고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의 기록을 보면 재밌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정답 찾기를 내려놓은 거. 그러니까 정답을 찾긴 찾아야 돼요. 아니, 정답을 찾아야 돼요. 찾긴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는 게 정답을 이제 찾아보는 건데, 근데 그 정답,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 뭐냐면 그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는 거 있죠. 이걸 맞춰야 되고 이걸 맞춰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맞춰요? 중요한 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지가 있어요. 이걸 맞추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답만 원하는 거죠, 사실. 그게 너무 많죠. 그래서 리딩방 가시는 거 아닌가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냥 내 노력 안 하고 누가 찍어주잖아요. 리딩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누군가에게 이제 결과지상주의다 보니까 의존하게 되고 못 맞추면 그분 욕하게 되고 그죠? 또 맞추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그분이 맞추면 뭐 할 거면 틀리면 또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듣되 그걸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 경지가 되면 더 좋죠.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로 내년에 이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논리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서 비판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야 그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비합리적이다.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한 단계 레벨업 하신 거예요. 진짜. 예. 거기에 이제 의견을 달 수 있다는 거 합리적으로 공부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의견을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도.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맹목적으로 야, 이 사람 말 맞겠지. 이 사람 싫으니까 이 사람 말 틀리겠지.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아무런 여러분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취지도 그거예요. 뭐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결국 그거잖아요. 함께 찾는 거죠. 정답을. 그 과정. 그래서 제가 계속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이 하나솔루션, 그죠? 아까 NEM 3.0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내년 4월에 미국에 시행되면 주택용 태양광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일까? 보고서 보니까 그럴 것도 같고, 그러면 하나솔루션에 무슨 영향이 있지? 그래서 직접 전화까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년 1분기까지는 좋아요. 오히려 좋은데 내년 2분기부터 준다. 이게 검증이 된 거죠.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의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엔 PBR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보니까 43,000원 밑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어 보여요. 가격이 안 비싸요. 그렇게. 근데 지금 48,000원. 근데 저런 이슈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올 때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제 투자자라면 저라면 지금 안 산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야 되면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틀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하나솔루션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면 그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틀려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너무 그냥 맞추기 게임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깨달으셨더라고요. 과정을 소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뭐 매일 이렇게 책도 읽으시고 신문도 막 스크랩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스스로 찾고자 했고 그 방법이 신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은 아마 저는 나중에 성공하신다고 생각하고, 두세 시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두세 시간 읽을 필요 없어요. 뭐 30분 읽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만. 그래도 되고, 저분처럼 3시간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자처럼 수집하고 의사처럼 진단하라. 이렇게 코스터라이도 언급을 한 것처럼 많은 정보를 모아서 내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복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분이 BH 투자를 실패했대요. 그러니까 BH를 팔자마자 막 올라갔대요. 옛날에. 그냥 날라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죠. 근데 오리온은 또 성공하셨대요. 그 BH를 실패하고 나서, 그러니까 팔고 날아가는 거 바람에 잘 봤는데, 근데 이제 오리온은 또 성공하시고, 오리온 12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웃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나 존경하는 분들의 포트를 저는 뭐 이렇게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라하셔야 돼요. 이 주식 시장엔 온갖 정보가 있어요. 컨닝 하셔도 돼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냥 이 사람이 사지선다형 중에 1을 찍었어요. 1에다 딱 V 표시를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1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 사람이 1로 썼지? 그거를 같이 이제 고민해가지고 이래서 1을 썼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1 같이 따라 답지 적는 거죠.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따라 할 때 그 원리를 알고 따라 하느냐, 그냥 답만 쓰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분의 그 변화가 너무나 저는 좀 와닿아서 괜찮은 내용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피터 케이님 아시죠? 이제 피터 케이님도 굉장히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근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쓰신 것 같은데, 인구 20만의 지방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입사를 했고, 괴롭히는 사람이 싫어서 퇴사도 하고, 제2금융권에 재직도 하고, 전업투자 40살에 했는데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아실 거예요. 실패를 엄청 많이 한 거. 10년 동안 돈 잃었잖아요. 10년 내내 잃었어요. 돈을 그냥 매년. 리딩방도 하시고, 그러니까 리딩방에 가입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피터 린치의 책을 통해서 이제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야, 공부해야 되겠다. 책도 좋아요. 뭐 어느 책이 됐건 간에. 그래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읽은 거예요. 책 읽고 신문 읽고 보고서 읽고. 예. 그런 책 읽지 마시고 나 얼마 벌었네. 차트로 얼마 벌었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죠. 월가의 영웅, 신문 기사 7개 기본, 증권사 리포트. 그냥 읽는 거죠. 닥치는 대로. 그리고 정리하고. 그 산업보고서 저랑 이제 제가 얘기한 그걸 그대로 하고 계신 분이에요. 산업보고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 다 읽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읽어보거든요. 빠르게 읽어봐요. 그리고 무조건 다 필기합니다. 저도.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진짜 레벨업 되고. 그때 제가 그 편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런 분 계셨다고. 예. 그리고 성장주 투자하고. 근데 여기서 진짜 이 성장주라는 게요.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이클 심한 거 아시죠? 성장 끝나면 그냥 기본이 반에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다. 그거는 한국엔 안 맞아요. 장기 투자를 하되 그게 6개월짜리면 6개월만 하는 거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3개월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고서나 신문을 읽는 거예요. 전화도 해보고 회사에. 예. 탐방이 쉽진 않으니까.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시고 직접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직관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찰력을 길러야 꿰뚫어 봐야 돼요. 이 기업에. 예. 어떻게 될 건지. 예. 틀려도. 그거는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적어놨잖아요. 제 아무리 정보가 좋다, 뭐가 좋다 해도 본인이 모르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좀 적어주셨는데 아무튼 이분은 근데 좀 그 피터 케이님은 좀 독하세요. 뭐냐면 뼈 때리는 소리 좀 해요. 어설프게 하지 말래요.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예. 10년을 해도 그렇게 어설프게 대충 하면 인생 안 바뀐다. 뼈 때리는 소리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아니 저는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생각이에요. 1시간이라도 제대로 하자. 루틴을 만드세요. 꼭. 30분은 신문 읽고 만약에 이제 제 방송을 보고 30분 이제 방송을 봤어요. 이제 빠르게 보세요. 빠르게. 그랬다가 그 중에 괜찮은 보고서가 딱 눈에 들어왔다. 한두 개. 그럼 그 중에 한두 개만 딱 보고서를 어떻게든 구하셔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30분 딱 1시간이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말엔 뭘 하냐면 주말에 혹시 시간 되시면 평일에 이제 일하시면 힘드니까 주말에는 그 보고서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정리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한 걸 따로 매일 1시간씩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셔가지고 그 기업 분석을 하세요. 예. 어떤 산업 보고서인데 야 이거 이 기업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 그럼 사업 보고서 보고 메모해놓고 아 이거 이러이러한 사업 안에 재무제표도 좀 열어보시고 예. 돈 잘 버는지 주주한테 돈도 잘 돌려주는지 자사주도 매입하는지 이런 거 보고 이거 괜찮은데 그럼 회사에 한번 또 전화해보고 전화해서 모르는 게 있잖아요. 막 기술 같은 거 이거 이 기술 좀 설명을 해달라 뭐 그런 거. 당신네가 만드는 제품이 주로 어디로 납품이 되냐? 그럼 그 전방 산업은 어떠냐? 전망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알려줍니다. 내부 정보는 알려줄 수는 없고요. 그걸 이제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근데 그걸 하다 보면요, 진짜로 보여요. 보이게 돼요. 이게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되게. 근데 이제 계속 그냥 이렇게 그 종목만 받는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 종목만 받는 분들은 뭐 100년을 하셔도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사설이 길었고 좀 좋은 내용의 그 블로그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뭐죠? 공시 이런 건 없었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천천히
저의 내년 목표는 아무튼 이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예요, 진짜. 이제 저는 그걸 좀 원해요. 그래서 계속 함께 배우기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고 실력을 계속 좀 쌓아 나가셔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투자할 수 있게 제가 정말 조그만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